안녕하세요. 북만남 트림입니다.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완벽한 엄마보다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가 필요한 이유, 권경인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담 전문가이시고요. 대상관계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완벽한 엄마이기보다는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를 위하여. 완벽한 엄마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책을 읽지만 화를 내고 나서는 왠지 또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미안하다고 안아주고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렇게 사과할 거 그렇게 그랬을까라고 자책도 하지만 완벽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부모의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아닌 아이에 대한 이해와 아이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는 기술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 이해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와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 부모는 꼭 기억해야 할 의사소통의 원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지만 사실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를 기대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버무러져서 함께 있는 현실에 있는 엄마. 때로는 서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실제하는 엄마.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는 엄마라면 충분합니다. 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엄마가 되려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1강은 나 자신과 잘 지내고 계세요. 2강은 아이보다 나 먼저 들여다보기. 3강 내 관계 패턴은 어디에서 왔을까? 4강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다. 5강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는 관계의 힘. 6강 아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 맺기 원칙. 7강 부모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8강 퍼펙트 마더 vs 굿 if the mo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심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성관계 이론은 생소하기도 하고 상담 이론 중에서도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책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주체인 나와 대상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격을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를 인간의 근본 욕구로 봅니다. 부모와 초기 상호작용의 산물이 내면화되고 이것이 이후 삶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은 개인이 전생일 동안 타인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관계 형성하는 데 기본 틀로 작용합니다. 즉, 생애 초기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일생 동안 계속 반복, 재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따라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반. 나는 누구인가에 기반한 이해를 통해서 탁월한 성취와 차별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 경쟁력의 핵심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심리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리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확실히 여러 형태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힘과 영향력을 가지며 나머지 자본을 생성하는 데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자신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신을 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영화 얘기를 해요. 영화 얘기를. 국제시장에 나오는 덕수, 주인공 덕수가 한국 전쟁 중에 자신이 막내 동생의 손을 놓침으로써 아버지와 가족이 생이별하게 되는 그것,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두루마기를 벗어주면서 덕수에게 네가 이제 가장이다. 내가 못 돌아온다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라고 있는 그것이 한평생 덕수를 끌고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책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덕수는 모른다는 거죠. 덕수의 무의식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무의식의 기억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무의식. 나를 알지 못하면 관계는 반복된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의식, 그 무의식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우신가요?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 의식, 무의식, 그리고 초자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큰 빙산, 그러니까 바다에 빙산이 있다면 빙산이 요만큼 바다 지면에 보이는 빙산은 요만큼이지만 그 바다 밑에 엄청나게 큰 빙산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속담처럼 그 빙산이 이만큼 있고 우리가 의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정말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패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프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을 기반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족 상담 치료사이자 자녀 교육 전문가인 헬 에드워드 런컬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자신에게 삶의 초점을 맞춘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아이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없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바로 가족에 대한 나의 1차적인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면 아이를 고치거나 아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성장 지점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하나 키울 땐 몰랐어요. 둘 키워보니 알겠네요. 를 키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보다 나 먼저 들여다보기. 아이보다 나 먼저 들여다보기. 나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상자를 열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자기 이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많이 접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는 형식적인 나 말고요. 이것이 나입니다. This is me. 그럼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디에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말하는 건 뭘까? 나에 대한 사건 중심으로 살아온 배경 중심으로 중요한 타자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겐 어떤 의미일까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 한 아이를 통해 나를 비추는 것, 둘 아이를 통해 나를 비추는 것, 세 번째 아이를 나를 비추는 것, 네 번째 아이를 나를 비춘다면 엄청나게 나를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죠? 첫째 아이에게 비쳤던 나와 둘째 아이에게 비쳤던 나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른쪽 볼 때와 왼쪽 볼 때가 다른 것처럼, 앞을 볼 때와 뒤를 볼 때가 다른 것처럼 아이는 정말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감정의 버튼이 눌려졌다.
우리 이성을 강조하면서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관계에선 이성적 방식 말고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슈퍼 에고와 에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저의 무의식,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감정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자기 이해를 하는 사람은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우울 모드로 간다. 특히 무시를 당한 느낌이 심하게 들면 나는 그 생각에 한번 빠져서 심하게 우울해져. 특히 지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분노가 올라와.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나의 이 감정.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에서 이렇게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분노하느냐, 폭발하느냐, 짜증이 올라오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무시할 지점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약하고 못난 감정을 매우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기 싫다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엇일까?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봅니다. 여기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본다면 혹시 내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고 싶은 것이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내 관계 패턴은 어디에서 왔을까? 관계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다. 관계에 대해서 얄롬이 이야기한 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초의 생존과 그 생존의 연장을 위해 사교적인 교제를 위해 만족의 추구를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인간의 접촉의 욕구를 초월할 수는 없다라고 얄롬이 이야기했다고 얄롬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관계 형성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 심지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추동이다. 마이클 클레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모체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은 양탄자처럼 짜인 과거와 현재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스티브 미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탄자가 짜여져 있는 패턴, 과거와 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패턴이라면 내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패턴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리고 바꿔야 하겠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그 무의식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치는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 성격이 자기 충격적 예언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 성격은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다. 즉,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야.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계속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어요. 자기 긍정적 예언, 자기에게 주는 예언이 되겠죠.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다. 네, 맞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에게 처음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의 첫 번째 아이를 키워봤지만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애착,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도 되고요. 생애 초기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유아기에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처음에 그것을 배웠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모든 게 만약에 그때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린다면 인간은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무의식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형성된 무의식을 네, 잘 알아차려서 긍정적인 의식으로 끌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상관계 이론을 다시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도 이미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이미 지난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다시 반복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인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믿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존중해주고 담아주는 관중 없이는 양육자 없이는 유아는 지속적이고 응징력 있는 자기가 됨. 유아는 지속적이고 응징력 있게 자기됨을 경험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응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듯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도 자기 대상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인즈 코헛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릎을 다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서 피가 나는 걸 보는 상황이 된다면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공포스럽고 두렵죠. 이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에 내재된 본능인데요. 이때 엄마가 뛰어와서 피가 나서 놀랐지, 아프지, 괜찮아, 엄마가 닦아줄게 라고 경험하는 것과 엄마가 이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 사나이가 우는 게 아니야! 라고 경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경험이 되겠죠. 그죠?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위축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일수록 크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아이에게 자신이 있는 힘껏 부풀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것을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아이에게 응시해주고 바라봐주고 반응해주고 이것이 부모로서 해줘야 하는 거겠죠. 자기 대상을 통해 요구하는 것에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대상의 반응을 통해 자기 주장, 야망, 재능, 기술, 이상, 가치를 내 속에 지니면서 좀 더 분명한 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대상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런 역할은 나중엔 처음에는 부모가 하지만 나중에는 선생님, 상담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좋은 부모는 아이가 원할 때 거울처럼 반응해주고 괜찮은 대상이라고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아주 옛날에 들어왔던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대사를 여기 써놨네요. 우리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대상이 처음엔 외부의 대상으로 출발을 하지만 아주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내면화라고 하고요. 내면화 과정의 첫 번째 출발은 부모님.
네. 부모님과의 관계, 심리적인 구조, 상호작용.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맺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어른으로서 영향을 주거나 책임을 져야 할 엄마가 이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로 믿을만 하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믿을만 하고 정직하다,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아들이 대입에서 사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또 그 사수를 하면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술을 잔뜩 먹고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에 교회 마당을 앞질러서 사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술 마시고 이런 부분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이 다 개어낸 그런 모습을 하고 집 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빠가 그걸 다 치우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겨울에 보이는 그 창밖의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죽은 것 같지, 정말로 죽은 것 같지, 그런데 봄이 오면 잎이 난단다. 내가 지금 죽은 것만 같지, 내가 지금 겨울나무야 라고 얘기하고 나가셨대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부모의 삶은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 내게 와줘서 다행이야. 너가 내게 와줘서 다행이야.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내 자식이어서 좋다. 그 많은 부모 중에서 나를 부모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내 존재 자체로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전해준다면 아이는 살아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나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실컷 탐색하고 돌아왔을 때 꼭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라면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겠죠. 아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관계 맺기 원칙.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란다 라는 메시지. 안아주기와 버텨주기의 힘. 외부적인 불편한 접촉이나 자극 때문에 불안할 때 부모의 안아주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안아주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할 수 없이 안아주게 되고요. 온몸으로 충분히 안아주는 행위는 건강한 자기감을 갖게 해주는 자극을 줍니다. 이 안아줌으로써 아이는 자기를 경험하고 세상과 자기를 구분하게 되고요. 부모가 이게 너야, 이게 세상이야 알려주지는 않지만 안아주기를 통해서 자기와 세상을 구분하고 자기감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자기와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아이를 충분히 안아줌으로써 아이는 통합되지 않은 불편한 것들을 통합하고요. 자기에 대한 감각을 살려가고요. 그것을 축적해 나갑니다. 아이는 어떤 경험이나 감정을 대부분 처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낯선 경험, 엄마가 가누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와 대화에서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안아주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춘기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네. 뭐 문제집 사야 된다고 자꾸 돈을 받아간다면 사실은 다 알지만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아주면서 요즘 문제집이랑 참고서를 참 많이 사네.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다 알지만 이렇게 한번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사춘기 아이에게는 안 돼를 최소한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티기가요. 심리적인 힘인데요. 만약에 사춘기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얘기할 때 그만 얘기해 하고 이제 말싸움이 시작될 때는 그만 얘기해 하고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심리적인 그것을 버텨주는 것. 이렇게 버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안아주기와 버티기. 세상을 가져다 주는 방식. 대상 제시는 엄마가 아이에게 세상을 가져다 주는 방식인데 주로 어릴 때는 젖이나 음식, 장난감 이런 걸로 이제 세상을 가져다 줍니다. 좌절이 필요한 순간에 좌절도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적절한 좌절도 있어야 그 아이를 더 잘 성장시켜 줄 수 있겠죠. 모든 좌절을 없애준 엄마는 결코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절대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아이의 좌절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의 좌절을 보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런 좌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버티기를 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의 아들이 달리기를 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너무 못해서 체육대회 같을 땐 학교로 가기 싫어할 정도로 못했는데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뭔가를 잘할 때 그걸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이 들지 너는 달리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참 좋은 표현이죠. 달리기를 못하는 게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창피하지만 이걸 통해서 누군가 무언가를 진짜 못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게 나한테 중요해. 중요할 수 있어. 이건 너에게 주는 특별히 주는 기회일지도 몰라. 이렇게 달리기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엄만 항상 이 자리에 있을게. 엄마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게. 혹시 엄마가 있을 수 없다면 너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할게. 너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엄마는 통합성과 되게 중요한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대상 항상성인데요.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대상 항상성은 내부의 좋은 대상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이전, 지지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제공하는 실제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엄마의 심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항상 이 자리에 있어. 그리고 아이가 통합과 분화를 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점점. 7장 부모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부분은 엄마가 엄마를 제대로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아이를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부모의 뜻대로 아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역시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퍼펙트 마더, 굿 이브너 마더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 대한 진짜 내 마음이 진정성이다. 내 심정을 이해하는 거 공감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좋은 엄마는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도 아니고 적절히 좌절도 제공하면서 반응하기보다는 존재하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하는 엄마가 아니라 존재하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유치원 갔다 오는 저희 둘째에게 버스에서 내린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합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가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